안녕하세요. 야근 로봇입니다. 지난 두 편에 걸쳐서 다중언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외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어를 많이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2편 다중언어 교육의 필수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님이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주변 선배님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면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육아서나 자기개발서나 읽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삶에서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냐, 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냐, 여기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중언어 교육 가이드, 우리 아이 바이링구얼로 키우기 이 두 가지 책을 보면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바이링구얼로 키울 수 있는 환경, 부적격한 환경, 그 다음에 모국어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 인지를 한 다음에 우리의 환경은 어떻고 한계는 뭐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죠. 1차적으로 저희 아이들의 주 언어 환경은 불어이고 의무교육 시작은 만 4세에 하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만 8세에 독어를 배우고 만 10세에 영어를 배우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아기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 한국어를 최대한 많이 가르친다. 제가 회사에서 주요 업무는 영어로 보고 또 저희 회사에 외국 동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동료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지 또 그럼 영어는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아이가 불어와 한국어, 언어 체계가 확실히 다른 이 두 언어를 마스터해야지만 그 다음에 다른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불어는 지금 지내고 있는 사회의 제 1언어고 학교에 가면 할 거니까 0세부터 4세까지 나는 무조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만 4세부터 8세까지 학교에서 불어의 기본을 다져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 과정에 따라서 독어랑 영어를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한국어를 만 4살 전에 어떻게 하면 불어만큼 가르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맘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 있을 때 최대한 한국어를 이용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영상물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영상물 노출은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인데 그 전에 CD를 많이 이용해서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줬어요. 한국 동요나 구연동화 같은 거 그런 CD를 많이 구입해서 들려줬어요. 저희가 특히 좋아했던 거는 말놀이 동요 1집, 2집 거기에 정말 어른들이 듣기에도 재밌는 동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아카펠라 동요 CD를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유아틱하지 않고 또 아카펠라다 보니까 듣기에도 좋은 소리에다가 발음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아카펠라 동요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지금 다 잘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요새도 가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모닝콜 같은 개념으로 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따라서 부르면서 이제 준비하고 그래요. 그리고 한 2돌쯤 됐을 때부터 영상을 좀 많이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은데 배우자와 합의를 해서 아이의 영상 시청은 한국어로 된 영상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결정을 했어요.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려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현지에서 현지어를 이미 충분히 듣고 있고 또 현지 가족들을 통해서 언어 접촉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대화 상대인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그런 저마저 나중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니까 물리적으로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적어서 조금이라도 밸런스를 맞추려면 영상물은 한국어로 된 영상물만 허용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죠. 영상물 시작은 아마 모든 한국 아이들이 같은 뽀로로, 타요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
그다음에 로봇카폴리, 시크릿 주주, 레이디버그, 바비 시리즈, 그다음에 미라큘러스까지 연령대에 맞는 그런 영상물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유튜브 이용하는 조작법을 쉽게 습득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제 찾아보면서 짱구는 못 말려 이 시리즈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저희 친정엄마가 모시고는 이 시리즈는 미취학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환기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영상을 통해서 한국어를 노출시켜주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거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 그걸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림책 같은 것은 전집도 구매하지 않고 하나하나 내용을 잘 보고 그림도 잘 보면서 고르고 있었는데 영상은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재밌는 거 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령에 맞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시기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제 개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교육용 앱도 굉장히 잘 나와서 좀 더 관리하기 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이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부모님들의 세심한 주의가 그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만화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미혼 때 읽은 책 중에 책 제목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디즈니 만화 영화의 폐해, 부정적 영향, 아이들에게 미치는 왜곡된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 영상의 색감과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좀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디즈니 만화 영화에 노출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 전에 더 퀄리티 좋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피터 레빗과 친구들, 프린스 앤 프린세스 이런 종류의 좀 이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한국 더빙이 된 만화 영화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영어 교육을 또 일찍부터 시키다 보니까 영어 DVD를 이용해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문판 DVD 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한글을 일찍 떼서 그런지 더빙 영화의 시장이 굉장히 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흥미로운 한국어로 된 이제 영상을 조달하지 못할 그 시기에 맞물려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시리즈, 영화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해서 한국어 영상의 흥미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때 다시 저희 아이들이 한국어 영상을 볼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게 바로 EBS예요. EBS의 꾸러기 천사들이라는 어린이 드라마 시리즈가 있거든요. 또래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그런 드라마인데 에피소드들이 되게 재미있고 아이들이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안전 블랙박스, 초등학생 아이들이 배경인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엠넷에서 한 위키드, 제주소년 오연준이랑 여러 팀들이 색깔별로 팀을 짜서 노래 경연을 했던 그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보고 거기 나온 OST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현지 TV도 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선택적 영상 시청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어른용 영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응답하라 마지막 회가 너무 빨리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잠을 자러 가지 않아서 마지막 회를 같이 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지막 회 하나만 딱 보여줬는데 너무 좋아해서 응답하라 전 시리즈 봤어요. 어른용 드라마를 같이 본 건 처음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도 다 너무 좋아하고 또 엄마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기들이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한국의 정서를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음식 문화도 좀 그렇고
그래서 드라마 보다 말고 자기도 라면 먹고 싶다고 하고 마른 오징어 구워달라고 하고 주문이 많이 늘었죠. 그렇게 한국 동료에서 가요 쪽으로 넘어오면서 복면가왕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요리할 때 조금 틀어놓고 할 때 같이 보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 K-pop 댄스 학원에 조금 다녔고, 다녀와서는 저스트 댄스랑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는 걸 계속 즐겨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 아이는 넷플릭스 덕분에 뭐 드림하이나 Who Are You 이런 청소년 드라마부터 뭐 오 나의 귀신님, 태양의 후예 이런 완전 핫했던 그런 드라마들까지 다 섭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첫째랑 둘째는 나이 차가 3살 반, 4살 정도 나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물 같은 거는 따로 분리해서 보고 있고요. 둘이 같이 자주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은 어썸하은, 나하은 어린이가 운영하는 그 채널이랑 아는 형님 중에서도 어린이가 나오는 편을 유심있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부터는 같이 헨리라는 그 헨리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나오는 어린이 신동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는데, 아이들이랑 이런 거 볼 때 제가 좀 신경 써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저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면을 많이 부각시켜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 이렇게 외국에 살면서 한국어 열심히 하고 현지에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영어랑 독어랑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쉬운 거 아니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주고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성취감까지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게 폭풍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제가 지금 영상 초반에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아카펠라 동요랑 구연동화, 동화책 오디오를 많이 들려줬다고 하는데, 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오디오북을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둘째 아이는 난독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제1 모국어인 불어도 지금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디오북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한국어 오디오북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택 격리를 하면서 성우 윤소라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오디오북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윤소라의 소라소리. 그래서 아이에게 어린 왕자를 시작으로 조금씩 또 다시 한국어 오디오북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다녀올 때마다 부모님이 그동안 읽으셨던 책들, 책장에 꽂힌 책을 보면서 요새는 어떤 책을 읽으시나 구경하고 또 제가 갖고 와서 읽은 흔적이 있는 책을 읽는 그 소소한 행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즐거움을 저와 저희 아이들과 한국어로 된 책을 같이 읽으면서, 특히 한국 문학은 한국어로 읽었을 때 가장 그 정서가 와닿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까지 한국어 지도를 하는 게 저의 이제 2차 목표인데, 소라소리 채널에 생텍쥐벨이나 로얄드 달ь, 로맨가리, 윌리엄 트레버 이런 외국 고전 문학도 많이 있고, 또 특히 한국 문학 뭐 박완서, 구요서, 김영하 등등의 한국 문학 작품을 또 많이 올려주셔서 앞으로 유용하게 들을 것 같아요. 어머나, 마녀가 너무 무거워서 빗자루가 부러지려고 오아게요. 네요. 제가 다중언어 교육 영상을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책을 띄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가나다도 모르던 둘째 아이가 이렇게 띄엄띄엄 그림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한글 떼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한글 책 읽기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할머니 그렇게 사주세요. 한국에 갈 때.